집행 10년 혹은 2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 기술해달라. 자, 여기서 만약에 하나의 키워드만 정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이평호 포부를 쓰라고 하면은 크게 봤었을 때 지식적인 부분, 직무적인 부분을 어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인성적인 부분을 어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항목은 인성적인 부분에 해당합니까? 직무적인 부분에 해당합니까? 당연히 직무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요? 어떤 키워드 때문에요? 전문가라고 했다는 거는 직무하고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아, 인성의 전문가라고 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뉘앙스가 그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직무적인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 역시 개인금융, 뭐 기업금융, 그 다음에 외환, 신탁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년 또는 20년 혹은이라고 했으니까 상관없다. 10년이든 20년이든 난 상관없다. 네가 어떤 걸 그리고 있는지 전문가로서 어떤 모습일 것인지를 얘기해봐라. 근데 이거는 성장하고 싶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어떤 거겠어요? 성장하고 싶은지. 근데 이걸 그 희망을 왜 이런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 성장하고 싶은 이유, 이걸 써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정답은 없지만 좀 재밌게 구성을 해보면 어떤 재미를 좀 추가해 볼 수 있을까요? 상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대화도 좀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이유를 잘 써줘야 되겠죠. 이거는 글자 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는 게 메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더 주목하는 게 맞다고. 여기서는 중요한 거 뭐다? 왜 이런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그냥 내가 어떤 사람들을 그냥 돕고 싶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이유가 차별화 안 되지 않나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전문가를 지향한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인금융도 있고 기업금융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1단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2단계, 3단계까지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P가 더 깊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금융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 기업금융에서도 어떤 부분. 이 두 개를 다 쓰실 수도 있지만 글자 수를 감안해 봤을 때 사실 하나만 쓰는 걸 권장드리고요. 보통은 기업금융을 선택하시겠죠? 그러면 기업금융 부분에서 더 깊숙하게 어떤 부분의 전문가가 될 것인지를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기술금융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지원자들이 그냥 기업금융 전문가라고 얘기해버리면 너무 더 추상화될 수 있고 너무 브로드하잖아요. 좀 더 좁혀야지 이 사람이 원했던 그 전문가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이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더 적극적으로 뭐 AI 팩토리, 뭐 4차 산업혁명을 결합한 뭐 스마트 팩토리 또는 중소기업에 맞는 어떤 ESG를 결합한 형태로 어떤 설비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심사해가지고 여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적합형 ESG, 여신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남들이 다 아는 그냥 일반적 기업금융을 쓰시면은 차별화가 안 됩니다. 기업금융 또는 개인금융에서 뎁스가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 전문가를 선택했다고 하면 왜 이 전문가를 지향하는지를 선택한 이유를 쓸 수 있겠죠. 그냥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거를 선택한 이유를 말해줘야지 아 얘가 이거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읽고 판단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언론에 개인금융을 가지고 이걸 얘기해본다 칩시다. 그러면 10년, 20년 뒤는 어떠냐면은 자 정해진 거부터 한번 우리가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초고령 사회에서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 고갈 시기 알고 계세요? 이게 2050년 언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딱 어때요? 20년 지나면 어때요? 이때쯤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개인 금융 고객들에게 어떤 게 그 금융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고민이야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두 개를 얘기합니다. 그 두 개가 뭐냐면요. 이론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다 맞다니까요. 진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 뭐가 고민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집하고 은퇴를 고민한다니까요. 이렇게 빌드업을 했으니 일단 집은 좀 배제해놓고 은퇴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여명은 뭡니까? 수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인지 아세요? 거의 80쯤 되거든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측하기로 앞으로 좀 시간이 흐르면은 뭐라고 세상 얘기하냐면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세 시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30살에 취업했다 칩시다. 그러면 정년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정년 늘어나는 거 논의가 되고 있지만, 보통 정년을 60 정도라고 치고, 사실 60까지 일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일하면 60 전에 다 나갑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은행은 잠시 오해가 있어서 좀 정정하려고 하는데, 그 은행 보고 뭐 고용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은행보다 고용이 안정적인 데는 없어요. 은행이 명예퇴직을 한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돈을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많이 줄 때는 5년치까지도 주거든요.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60까지 일한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100세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30년 동안 돈을 벌죠. 근데 퇴직하고 어때요? 40년이죠. 거기다가 보세요. 국민연금은 또 뒤에 나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죠.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그 소득의 어떤 공백, 이런 걸 우리는 소득 크레바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돈 없이 오래 살 위험.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장수 리스크다. 장수는 재앙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통계 자료가 있는데 OECD에서 그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에 해당하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좀 화끈하게 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지출이 되게 많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지출이 많았어서 이 생애 소득을 그 노후 대비를 위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집에 또 몰빵하다 보니까 자산 시장의 어떤 상승, 주식시장의 상승 이런 거에 효용을 입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빈곤에 빠지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썰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30년 벌어서 40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다? 앞으로 은퇴 준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관심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거기다가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선진국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같은 것들, 연금 제도를 개혁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남부 유럽 재정위기 사태 이런 것들 보면은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 있죠. 스페인 이런 국가들, 피그스라고 하죠. 다 개혁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개혁했어요. 물론 진통도 있었습니다. 근데 구조적인 방향은 뭡니까? 돈을 더 적게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재정이 그걸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이슈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진통이 심합니다. 왜냐?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누군가는 더 많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 많이 받고 있고 해피한데,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앞으로 노후 대비의 어떤 중요성이 구조적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들 대비해가지고 노후 대비를 하는 방법들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그런 위험자산에 대한 배분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 원하다 보니까 아까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하이리스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산시장의 상승을 충분히 항유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연금시장이 팽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연금시장이 팽창하지 않은 나라도 없습니다. 특히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척이 됐고요. 퇴직연금, 그 다음에 신탁,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는 은행에서 가장 커스텀이 잘 되는 상품이 신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탁에 대한 전문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KB국민은행의 부자 보고서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자산을 많이 형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어떤 격차 때문에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자산을 형성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많다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건데, 지금 시장의 상황 대비해가지고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신탁 같은 걸 예를 들어가지고 회원들이, 신탁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어떤 연계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탁 중에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유언대용 신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겠지만, 고객들하고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발굴해내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업해가지고 그걸 맞춰주는 것들은 은행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AI가 할 겁니까? 저는 AI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분야가 저는 신탁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전문성을 쌓아 나가겠어 라고 얼마든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게 설명드렸던 거는 이게 구조적인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보세요. 그냥 운용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금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전은 하겠지만 이제 안전하지도 않아요. 왜? 그 예금 이자가 인플레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 그 어떤 그 퇴직연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 2%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잠재 성장률에 따라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해외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근데 깨놓고 말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은행에 있는 또는 증권사에 있는 영업정 가가지고 해외 투자에 대해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아마 처참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해외 투자를 하면 뭘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세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환율 효과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글로벌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섹터를 선택할 것인가? ETF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짜게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전문가가 정말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 역할이 필요하지만 한 명 한 명한테 그렇게 케어해 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안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RPA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AI하고 협업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온 오프라인을 연계하든 해서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필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차별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개인금융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전에 수업을 정상적으로 다 듣고 신탁이든 그 다음에 자산관리든 이 부분을 제대로 들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수업 들었던 내용을 믹스해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없는 팩트를 갖고 와서 얘기한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뭐 일자까지, 뭐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방향 자체는 맞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금융도 이런 방식으로 차별화되게 쓰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뒤면은, 10년이면은 아마 보통 여러분들이 과장 정도의 짬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장 정도? 그리고 20년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빠르면 지점장 내지는 팀장, 뭐 차장, 뭐 부지점장, 팀장 이 정도 아마 직급 내지는 뭐 심사역 RM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쌓는 거는 뭐 입행하고 한 3년 뒤에 가능하겠어요? 사고만 안 치워도 다행이지.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